네, 시장 상황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1월 FOMC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1월 FOMC 정책금리 일단 동결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예, 동결은 사실상 모두가 예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도 큰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의 경기 전망이라든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이 바뀌었고 트럼프의 정책이 새롭게 들어옴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아무래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근데 크게 놀라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의장은 트럼프랑 얘기한 적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준이 해야 될 일을 할 거다. 연준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공공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연준의 그 성명서에서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진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이었는데 문구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좀 안도하긴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단순한 문구 조정이라고 했지만요. 네. 사실 인플레이션 관리에 대해서 페드가 좀 경계심을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우리가 작년 여름을 생각을 해보면 여름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책 목표가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네. 그럼 노동시장을 강조하면서 8월에 주가도 빠지고 경기에 대한 우려도 증가했던 시점인데요. 그래서 어떤 듀얼 맨데이트를 강조했던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 목표를 강조했던 점을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 이제 이렇게 문구가 2%에 가까워지고 있다 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페드의 경계심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점은 사실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발언에서 문구를 수정한 것이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좀 안심을 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가장 최근 물가 동향 보고서를 보면 굿 리포트라고 했지만 좋은 보고서라고 한 이유는 코어 CPI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네. 주택 가격 상승폭도 좀 감소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중간값이나 아니면 우리가 코어를 보는 이유가 좀 변동성이 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건데 그 변동성을 심한 것들을 제거한 수치들을 보면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중간값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 목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속도는 매우 느리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예전에 그 라스트 마일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고 특히나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어떤 금리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연준의 관심사가 물가에서 고용으로 다시 이제 물가로 옮겨가고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트럼프가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죠. 멕시코와 캐나다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고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 우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캐나다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에 CPI가 0.3에서 0.5%포인트까지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령 관세가 도입된다면 하반기 CPI가 3%를 넘어갈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트럼프 일기하고는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를 올렸는데 그때는 사실 관세로 올린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또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누구나 촉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그럴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이 된다면 이미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해서 별로 저항이 없고 소비자도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경우에는
어떤 관세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인플레이션을 올릴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서 연준도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주의 깊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어떤 자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가 사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콘크리트처럼 굳게 굳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아직 젖어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 다시 이게 불안해질지 모른다라는 얘기겠죠. 네, 연준 역시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이제 뭐 대선 기간부터 트럼프의 반이민, 불법 이민 추방과 관련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게 반이민 정책으로 임금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영향이 뭐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민을 강력하게 제한을 하면 아무래도 노동 공급이 줄기 때문에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는 분명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뭐 공공재정 정책을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이민을 제한하면 임금을 상승시키기는 하지만 동시에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주택시장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둔화되기는 했지만 어떤 이민들이 뭐 소비를 많이 할지는 모를지언정 어쨌든 간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 압박 여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이민 정책도 잘 챙겨 보셔야겠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이 연준 성명서를 보면 앞으로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금리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 아까도 뭐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성명서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볼 때 미국의 그 고용 시장 현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미국 경제는 현재 고용이 굉장히 강건한 상태고요. 네. 사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뭐 이번도 뭐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미국 노동시장이 강건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친기업 정책이고 어떤 감세 정책 같은 것을 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투자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고용 시장도 어느 정도 강건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건하다. 미국의 4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예상치는 밑돌았지만 그래도 뭐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그래서 과도하게 제약적인 수준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트럼프의 이 보호무역주의가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복잡한데 트럼프 2기의 미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호무역주의 성장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요. 근데 트럼프가 일기 때 관세 정책을 해봤고 그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측면, 뭐 중국이 뭐 보복 관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협상의 도구로 쓰지 실질적으로 관세를 급격하게 올리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트럼프 정책이 굉장히 성장 동력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되면서 그 굉장히 자산가들이나 기업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한 얘기가 뭐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가장 친기업적인 그 탈규제적인 정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당장 뭐 에너지 개발을 허가를 확대한다든가 뭐 AI 투자를 장려하는 규제를 뭐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했던 뭐 법인세 인하도 이거를 연장함으로써 기업 이익률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뉴스로는 그 스타게이트라는 약 5천억 하나로는 약 그 7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기업으로부터 이끌어왔는데 규제를 없애고 그를 통해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그게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약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가 미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아닌가를 어떤 가르는 뭐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집권 이후에 관세부가 우려는 리스크지만 친기업적인 정책들이 또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그 중국 딥시크의 부상에 따라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AI 이제 기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라고 봐야겠고 기술 혁신이 어쨌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이게 정말로 비용을 줄여서 했는가에 대한 의견도 좀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건 AI 전문가들이 아마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AI의 활용이 가격이 낮춰진 상태로 들어온다면 이건 굉장히 큰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네. 비효율성을 이제 없애주고 노동 생산성을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조나 물류나 금융에서 이런 자동화가 가속화가 될 거고요. 이게 AI를 쓰는 게 뭐 쉽고 또 가격이 내려간다면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될 경우에 생산성이 올라가고 비용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반면에 이런 AI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산성 효과는 만약에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있지만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수요 증가로 인해서 AI 및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있을 거고 전력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수요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도 섹터별로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요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 1월 FOMC가 이제 끝난 이후에 3월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금 후퇴를 했고요. 상반기 내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지금 전보다는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올해 몇 회나 진행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은 한 두 해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많은 네. IB가 한 번이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동결을 하면서도 시장에서 아무런 동요가 없었던 게 사실은 그동안 보기 드물게 시장의 예측과 연준의 점도표가 일치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한 두 번 정도 내릴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을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정도는 가겠지만 그 뒤에 관세 정책이 만약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면 그럴 경우에는 올해 한 번 이상 내리기가 쉽지 않을 상황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두 차례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한 번 내릴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지금 어제 열린 캐나다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했고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캐나다 은행 총재가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ECB도 지금 5번째 금리를 내렸고요. 트럼프가 공약대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주요국들의 금리 정책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트럼프가 말한 대로 관세를 올린다면은 특히나 지금 캐나다 경제가 좋지 않은데 그게 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며칠 안 남았는데 25% 캐나다산 제품의 관세가 실현된다면 GDP가 1.5에서 2% 포인트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은 경제 회복 탄력성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미 실업률은 많이 오르고 GDP는 1.5% 정도로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또 물가 상승률은 2%로 이미 타겟 레인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자율을 낮추는 데 대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ECB도 유럽 중앙은행도 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이자율을 낮췄는데 이런 관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경기 하방 압력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나홀로 괜찮지만 어떤 미국이 EU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유럽의 GDP도 여전히 이제 떨어지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수출의 20%를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관세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과 그다음에 환율이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높은 것이 어떤 물가 상승 위험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 정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우려가 각국의 통화 정책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도 봐야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미국의 주요 관세 부과 타깃이기도 한데 지난 연말에 미국의 관세에 맞춰서 위안화 절하를 고려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로이터 통신에서는 2025년 말 7월까지 달러당 7.5 위안까지 위안화를 약세시키고 그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상 2018년 무역 전쟁 때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를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 외에도 대미 여행을 제한하고 미국 상품 불매 운동 등을 했었는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기에 위안화를 약 한 12% 정도 하락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관세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환율 정책을 활용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외에도 예전처럼 농산물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실제로 트럼프가 어떤 지지를 받았던 미국 중서부 농업주의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거고 희토류 같은 거 수출을 규제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중요한 중국의 어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은 이런 것들보다도 내수를 강화하고 기술 자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딥시크 같은 AI 기술 개발이 나왔던 것처럼 네. 중국이 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어떤 중국에서 반도체도 성장을 촉진하고 AI도 계속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서 내수 시장은 어렵지만 적어도 기술 경쟁과 관련돼서 자립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시대의 중국의 대응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07에서 108 정도, 우리가 연휴 들어가기 전 수준에서 그대로도 머무르고 있는데 연준의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 후퇴하고 있고 미국 경제 성장이 이어진다면 올해도 이제 달러 강세는 좀 이어진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사실 트럼프는 오랫동안 약달러 정책을 선호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런 무역 적자도 줄이고 제조업도 다시 강해질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일기 동안 달러 가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달러 가치가 처음에는 지금처럼 급등했다가 2017년엔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았던 상황이고 미국 경제가 특별하게 다른 나라보다 더 선방했던 시점은 아니었던 것에 반해서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월등하게 높고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다른 선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불거진다거나 어떤 관세 정책에서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에 과연 좋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러 흐름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이제 주요국들의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불확실성이 지금 크긴 하지만 주식시장과 같은 이런 위험자산 선호가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올해는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져서 유동성이 풀렸다라는 관점보다는 네. 어떤 경제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낮추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처럼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린다기보다는 경기가 악화되는 것에 두려워서 이제 조금씩 금리를 낮추고 있고 반면에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보다는 어떤 그 트럼프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떤 시장의 그 특정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동성보다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른 경기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라고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